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토론회를 OBC에서 준비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다. 2008, 9년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평택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먹구름이 들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또 직장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마련한 토론회에 쌍용자동차 현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님을 맡고 계신 김득중 지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조금 이따 인사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동안 몇 차례 이렇게 발표도 하신 두 분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우민규 연구위원이신데 노동자운동 연구 공동체 뿌리의 연구위원을 맡고 계신 우민규 의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민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홍석범 연구위원이신데 금속노조의 연구원이 있어요. 금속노조 연구원에서 연구를 중심적으로 하고 그것만 또 부족해서 현장도 열심히 떠다니고 계신 실천과 이론을 겸비하신 그런 연구위원이십니다. 홍석범 연구위원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금속노조 연구원의 홍석범입니다. 네. 오늘은 우선 이분들 처음에는 발제를 좀 듣고 싶었는데 긴급하게 이제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공통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각자 느끼시고 준비하고 연구하신 내용들을 발제하시는 것으로, 발제라기보다 그냥 발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는 쌍용자동차가 현재 처한 위치, 요거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세 분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순서 없이 그냥 승질 급하신 분부터 먼저 말씀을 꺼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네. 성질이 좀 급한 성격이라 한데 쌍용차가 위기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10년째 한 해만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지금 부품업체들이 납품을 하질 않아서, 네. 그래서 부품 부족으로 지금 생산 라인이 서 있는 상태고, 네. 2월 달에 사흘 가동했나요? 네. 그리고 네. 이제 2월 28일까지 법원이 시한을 정해서 이 시한을 넘기면 법정 관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이따가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는 네. 이제 좀 화두를 좀 다르게 던지고 싶은 건, 네. 어쩌다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느냐라기보다, 네. 어떻게 이제서야 위기가 발현하게 되었을까? 정반대로 좀 얘기를 던져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어떻게 버텼을까 쌍용차가 지금까지 라고 예. 하는, 이따가 이유 말씀드리면서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위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 발언권 얻을 생각 마시고 그냥 바로 이어서 토다시거나 막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명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특히나 오늘도 이제 사실은 휴업이에요. 예. 네. 그래서 2월 달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일 빼고는 계속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네.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이제 공장은 멈춰 있고, 또 공장 안에 동료들은 좀 서로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인지라, 네. 아마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좀 접하게 되고, 네. 언론은 지금 현재 계속 노사가 아니면 대주주와 이제 투자처가 진행해왔던 이제 피플랜도 상당히 이제 길게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하여튼 동료들 지금 느끼는 불안감들이 되게 크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평택 시민들이나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같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예. 지금 지부의 입장하고 좀 기업 노조 입장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느끼는 위기감이나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전체적 느끼는 위기감은 똑같아요. 네. 아마도 이제 이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지금 쌍용차가 이제 복수노조 상황이고, 네. 기업노조 입장과 지금 현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의 입장이 좀 약간 충돌되고 있죠. 충돌되는 게 있습니까? 예, 아마도 입장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제 결을 좀 달리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이따 기회 되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한번 해줘 보시면 네네. 좋겠고,
그 홍수범 의원께서도 네, 저는 우민규 의원님께서 화두를 바꿔서 던지셨던 질문이 아주 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은 아주 최근에 2019년, 네, 2020년의 일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마인드라 자본이 쌍차를 인수한 이후에 그 기간을 전체를 다 훑어보자면 그 위기의 요소들이 곳곳이 누적되고 쌓여 있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제야 이 위기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이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은 이따가 말씀드릴 원인과도 연동된 문제라고는 보지만 백척간두에 있다. 지금 현재 삼용차는 그렇게 이제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현재 현장에 계신 조합원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 지금 현재 쌍용차는 정확한 현재 상황은 이제 ARS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한 후에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그 시점을 잠시 뒤로 늦추고 자율 구조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ARS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은 이제 충분히 다행스럽게도 이제 위기를 조금 더 늦추거나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다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각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이제 좀 계속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매각 협상이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하하자본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조합원들의 어떤 목적하는 바를 모두 다 따내는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제 법정 관리, 매각 협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정 관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때는 이제 청산 가치가 높으냐, 존속 가치가 높으냐를 따지게 되는 상황이 이를 텐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법정 관리까지 가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지금 굉장히 시시각각 상황들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백척간두의 상황이라고 현재 위기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 우민규 의원이 아까 문제 제기하신 것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서야 이 문제가 이렇게 겉으로 불거졌는가 하는 그거부터 말씀을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2011년에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뒤에 그 초기부터 이건 뭐 먹튀가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있었죠. 사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던 업체인데 그렇다면 결국 그 상하이차처럼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이 그 고급 SUV 그 설계나 제조 능력들을 좀 빼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근데 당시에 이제 그런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야 뭐 회생의 길을 갔는데 또 죄를 뿌리는 거냐라고 하는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지난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 한 해를 빼고는 한 번도 흑자를 달성해 본 적이 없는. 근데 흑자를 달성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인드라가 특별히 쌍용차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가는 그 뭐 팔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쌍용차의 실적 개선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도대체 이건 뭘까라고 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이제 2016년에 한번 그 흑자가 난 뒤에 뭔가 나아질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만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그 물음표가 수십 개씩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다가 실적이 뭐 2019년 3분기 하반기부터 갑자기 여튼 이 지표들이 나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그 위기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때문에 바로 그 지점 이를테면 마인드라는 왜 그럼 쌍용차를 인수했을까 이런 실적 개선도 안 되고 흑자도 못 보고 결국 적자를 보게 되다 보니 모기업인 인도 마인드라 그 재무제표도 어쨌건 악영향을 끼쳤거든요. 쌍용차의 적자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뭔지. 그건 이제 사실 뭐 이따가도
이 현재 그 매각 협상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지점, 네. 이 점을 좀 설명을 하다 보면 네. 이유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마인드라 현재 사실상 거의 투자한 이만큼의 이 뭔가를 네. 충분히 회수해 갔다. 예, 쌍용차로부터 네. 충분한 단물을 먹어갔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예,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SUV 이제 최근에 설계하는 흐름이 네. 기존에는 이 프레임을 밑에 깔고 바디를 위에 얹는 뭐 이런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승용차 설계 그렇게 합니다만 비행기처럼 일체형으로 유니바디 또는 이제 전문용어로 모노코크 바디라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네. 인도 마인드라가 모노코크 설계 기법이 충분히 발전해 있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쌍용차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티볼리가 그거였나요? 맞습니다. 예, 티볼리가 사실 그 정도 B 세그먼트급의 SUV를 모노코크 방식으로 설계하는 네. 걸로 보면 그 당시 이제 이 글로벌 업계 선두들이 하던 설계 기법들인데 그걸 네. 이제 쌍용차가 가지고 있었고 네. 네. 이런 기법들을 다 지금 인도 최근에 마인드라 차량들이 모노코크 기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티볼리입니다. 티볼리를 인도에서 지금 마인드라 XUV 30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쌍용차에서 수출하는 차가 아닙니다. 인도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면 티볼리 설계도 그리고 이걸 개발도 다 쌍용차가 있기 때문에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로얄티를 당연히 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약 420억 정도를 받고 플랫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다 넘겼거든요. 네. 네. 그 420억을 받은 것 때문에 2016년에 딱 한번 흑자가 나기도 하고요. 예, 네. 예, 예. 근데 이 차가 지금 마인드라 입장에서 대박입니다. 예. 지금 인도에서 팔리는 마인드라 차량 중에 4대 내지 5대 중에 1대가 티볼리예요. 예. 그러니까 20% 내지 25% 가량의 차가 그 정도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번 충격이 왔었는데 마인드라 역시 팬데믹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최고 1등 공신이 이 티볼리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1년에 로열티를 한 300~400억 받을 수 있는 차인데 한 번 420억으로 이 차 전체를 넘겨서 현재 마인드라는 이 플랫폼 하나만으로도 거의 3천억 가까운 이 플랫폼 가격 정도를 챙긴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420억 가지고 3천억에 그냥 그 예, 정도면 아마 그 개발 비용이 3천억 들었을 거기 때문에요. 예. 쌍자동차의 R&D 기술 능력이 대단했던 건데 상하이에도 빼앗기고 마인드라이브도 이번에 또 다 빼앗기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수출할 거를 지금 평택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살 때도 다 인도에서 만든 걸 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쌍용차가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현재 내수 중심 업체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대부분이 이제 7대3 정도로 수출 물량이 많은데 쌍용차도 본래 그랬습니다. 2010년, 11년까지만 해도 7대3 정도로 수출 물량이 많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라가 새롭게 수출 시장을 뚫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출 시장은 러시아, 중국 계속 순차적으로 뺏겨왔죠.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가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내수 판매였고 이게 참 대단한 건 쌍용차 라인업 대부분이 현대차하고 겹칩니다. 국내 최강자인. 그런 상태에서 현대차하고 경쟁을 해서 내수 시장에서 지금 4~5만 대 가량 팔던 쌍용차가 10만 대 가량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건 사실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역량입니다. 마인드라가 판매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GM 차다, GM 배지를 단 차다, 혹은 르노 배지를 단 차다 그러면 여기에 GM이나 르노의 선진 기술이 결합돼 있겠지라고 소비자들 생각하는데 쌍용차를 살 때 여기 마인드라의 선진 기술이 결합돼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차를 사진 않거든요. 쌍용은 전통적인 SUV 명가니까. 그래서 그 내수 판매를 올리는 과정에 모회사 내지 본사의 도움 없이 쌍용차 자체 역량만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역량이 충분한데 네. 역설적으로 모회사나 본사에 그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10년 이상 버틸 수 있었는지가 신기할 정도가 아닌가. 제가 아까 앞에 네, 서두에 화두를 좀 던졌던 요 얘기를 뭐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그러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 들어보면 10년씩이나 늦게 밖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는 마힌드라가 그동안 계속 완전하게 기술을 빼내가기 전까지는 이거를 자기가 겉으로는 적자가 나는 것 같아도 계속 안 놓고 여기서 계속 단물 다 빼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뒤늦게 터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너무 학습 속도가 빠르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래요? 그럼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그거 동의가 되시는 건가요? 네, 그 진단에는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처음 오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 쌍용차 마인드라의 쌍용차 전략이 무경영 전략이었다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경영을 하지 않는 전략을 쌍용차를 대상으로 마인드라가 취한 것이 아닌가.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정상적인 자본이라면 재무구조를 이렇게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2010년대에 마인드라 자본이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에 2013년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유동 비율이 1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락을 해왔었죠.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도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유동 비율을 보고 이제 따져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혹은 금리를 낮추거나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쌍용차는 사실상 국내 경영진이 당연히 국내 경영진의 뒤에는 이제 마힌드라 글로벌 본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유동성 관리를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것이 이제 무경영, 제대로 경영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아주 한 10여 년에 가까운 기간의 어떤 재무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왜 계속 마힌드라 자본이 쌍용차를 이제 대주주 지위를 갖고서 소유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었느냐. 뭔가 이제 뽑아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게 되는데 아주 독특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쌍용차 그래프를 한번 재무제표 그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유형자산과 이제 무형자산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회사라면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연구비가 그러면 이제 연구비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하면은 무형자산이 증가하고 그 무형자산의 어떤 성과로서 양산되기 전에 이제 개발비가 증가하고 이제 그 개발 이후에 실제로 양산 과정에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양산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 어쨌든 이제 양산으로 이어지는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 회사의 패턴입니다. 무형자산, 유형자산 그것이 이제 어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남게 되는 이런 것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쌍용차는 마힌드라 전에 상해기차 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긴 한데 마힌드라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마힌드라 자본 이후에 한 2017년, 8년까지만 해도 무형자산이 계속 증가합니다. 연구 부문에선 투자를 했습니다. 예, 연구비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설비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산을 하려면 설비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의 우수한 쌍용차의 우수한 연구개발 기능을 통해서 무형자산을 이제 기술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 그것을 쌍용차의 국내 공장에 양산으로 이르기까지 설비 투자를 해서 양산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은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 먹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는 시키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는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 가지고 가서 써먹으려고 그 기술도 혹시 우민규 의원님과 거의 같은 진단이신 거예요? 예. 실제로 연구개발비가 재무제표 상에 등장하는 게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거의 2천억에 달하는데요.
네. 이게 거의 뭐 기아차 수준이에요. 네, 연구개발비 그 투자 금액만 보면. 근데 이제 하나 그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럼 그 투자를 누가 했느냐인데 예, 마인드라가 아니고 쌍용차가 합니다. 연구개발비 비용은 당연히 쌍용차가 벌어서 그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이제 유형자산, 그러니까 그 어쨌건 그 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적재산권이나 예, 무형자산으로 갔다가 이게 신차가 개발되면 그 개발 단계에 말씀하셨던 대로 설비가 투자되고 그 신차가 팔리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실현이 되는데 요 순환 구조가 잡히질 않는 거죠. 야, 그 두 분 진단에 대해서 우리 아니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화가 나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는 그 기간 동안은 바깥에서 이제 복지의 싸움을 좀 해왔던 가정이라 면밀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어쨌든 작년부터 계속 발생되는 이런 매각 국면과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 보면 되게 좀 화가 나죠. 그러면 그 시기에 그러니까는 그 마인드라로 매각되고 이후에 이제 경영진은 뭐했냐. 그리고 또 다수의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 노조의 역할과 기능은 뭘 했느냐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많은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두 의원님들이 말씀했던 그런 10년의 과정에서 한국 경영진은 정말 알면서도 뭔가 이 대주주의 눈치를 보면서 그 역할을 자임하고 방기하고 이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 뭐 경영진은 그렇다 치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야 될 노동조합의 기능, 그 역할, 감시 역할들이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이런 많은 분노가 있죠. 그래서 두 번의 진단이 저하고 뭐 다르지 않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그거는 팩트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아까 그럼 말씀하신 그 노노 간의 두 기업 노조와 그 쌍용차 지부 사이에 무슨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이런 부분입니까? 그 현실 진단에 관해서? 아마도 뭐 연동해서 좀 보게 되고 좀 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쌍용 자동차가 2009년도 그 구주정 이제 법정 관리 이후에 노동조합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되고 지금 현재 그 다수노조는 2009년도 파업 이후에 사실 이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만든 노조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절대 다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2009년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공권력 위에나 자본의 힘에 의해서 저희가 밀려났다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복지 투쟁을 했고 그리고 2020년부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제 공장 안에서 금속노조의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소수고 얼마 전에 뭐 노사도 얘기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장인 이동걸 산업은행장 산업은행장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뭐 숫자도 틀리긴 하지만 17명입니다. 17명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다 대변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하는데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 내에는 복수노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다수노조인 기업노조는 이미 쌍용차 위기 때부터 내부적으로다가 이제 결정한 것은 총 고용만 된다면 유지된다면 어쨌든 매각에 대한 찬성 입장을 좀 가지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철저하게 지금 현재 노사와 그 투자처와 마인드라와 같이 같은 행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조를 맞춰오는데 뭐 이후에 이제 두 의원님이 더 진단해 주시겠지만 지금 매각 구매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당히 지금 깝깝한 지점에 지금 놓여 있는 건 진짜 사실이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입장에서는 이번 그 사항이 또다시 지금 매각 국면으로 다 지금 현재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답이다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전 돌이켜보면 상하이나 아니면 마인드라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매각이 두 차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것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매각 국면에 다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중단하자.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네. 예, 그럼 이 쌍용장체 위기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산업은행도 그렇고 네. 회생법원에 대한 게시 내용으로 봐도 네. 마인드라 대주주에 대한 투자 불이행 포함한 경영의 어떤 이런 책임 문제를 묻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하나는 또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절속 매각은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 절속 매각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저희가 동료들과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쌍용차의 가장 이제 대출을 많이 한 곳이 산업은행이거든요. 네. 예, 1,900억에 좀 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자 전환을 통해서 네. 정부가 어쨌든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뭐 쌍용장차의 위기에 대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다가 네. 진행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주장들을 저희가 뭐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통하거나 아니면 공장안에 이제 홍보 선전을 통해서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아주 뭐 결론 부분까지를 다 얘기를 하셨는데 잠시 좀 쉬었다가 아까 피디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길어지면 시청자들도 잘 안 보신다고 그러고 편집도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그 위기의 원인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진단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 만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